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정부는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4차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새 연휴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유럽 주요국의 확진자 수도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선대위 전면 해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해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30 세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얼마든지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군 당국이 오늘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월북자의 이동 경로와 함께 22사단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의 학습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 패스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에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 셈인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학원 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법원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대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도 상당수 있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던 방역 패스는 고난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현직 의사 등 1000여 명은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놓은 상태로 이번 주 금요일 1차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정부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항고 여부는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8주간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특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뿐 아니라 위중증, 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크게 높습니다. 의료계는 중증 치료 여력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진료에 할애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저희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존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는 단순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재차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예외 인정 범위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방역 당국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무용론에 대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통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먼저 자연 면역으로 형성된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방어 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면역이 더 오래 지속하는지는 연구 결과가 없고 오히려 자연 면역의 경우 감염 증세가 가벼웠을 때 형성된 면역도 강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후 경증 무증상일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백신보다 방역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자가 자연 면역보다 재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선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며 분명한 건 자연 면역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만 하면 거리두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써도 감염 효과는 10에서 최대 50%까지란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마스크 착용만으로 모든 감염을 예방해서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과도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다시 대규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백신의 4차 접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혈병과 암 환자 등 100만 명의 대상이고 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일반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3차 접종까지 하고도 면역에 필요한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고형암 환자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모두 1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2차 접종 이후 2달 간격을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항체 농도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이 이제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는 항체가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도 3회 접종까지를 기본 접종으로 보고 4차를 추가 접종으로 간주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외 사례와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며 4차 접종 근거를 수집한 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역 저하자 추가 접종이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쯤 4차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3차 접종 효과 지속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한 4차 접종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4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연구하고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오미크론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백신 효과를 고려해 4차 접종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면 이를 신속하게 도입해 국내 접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이에 맞서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 국내 도입분을 그런 새로운 개발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량된다 그러면 그러한 백신 중심으로 논의는 가능한. 전문가들은 4차 접종의 효과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되 정책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변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3,689명으로 전날 같은 때보다 930명 많았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9시 집계치보단 1,082명이 적고 2주 전 2,700여 명이 적은 겁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4,0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40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한 데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종교시설입니다. 기저질환 문제로 병원을 찾았던 신도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이어진 전수검사에서 3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이들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했고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방역 소독을 마친 시설 내에 격리된 채 재택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폐쇄된 이곳 시설 입구에는 해열제, 소독제, 체온계 등이 담긴 건강관리 세트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폐쇄적인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충남 천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 집단 유행의 취약 시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마을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을 선제 검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주의 초등학교와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확진자 21명, 제주시 한 선교센터에서 확진자 9명이 나오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초등학교 집단 감염은 서귀포시 초등학교 2로 지정됐고 관련 확진자는 기존 1명에 더해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 각국을 강타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오미크론의 증상이 이전 변이보다 가볍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독일 작센 아날트주의 마그데부르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병이나 폭죽을 던지다가 연행됩니다. 구동독 지역과 바이에른주 등 독일 전역에서 4만여 명이 이처럼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주일 새 3배나 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프랑스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Oui, le variant Omicron est un nouveau variant. Oui, il circule très vite. Oui, il impose des réactions nouvelles et des décisions nouvelles. Aujourd'hui, Santé publique France risque d'annoncer pas loin de 300 000 contaminations sur 24 heures.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11,000여 명을 넘어선 스웨덴은 칼 구스타브 국왕부부가 확진됐습니다. 3차 접종까지 했지만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의 변이에 비해선 증세가 가볍다는 겁니다.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tudies pointing out that Omicron is infecting the upper part of the body, unlike other ones, the lung, who has been causing severe pneumonia. It can be a good news, but we really require more studies to prove that. WHO는 이 결과 일부 지역은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데 사망자 수는 이전만큼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사이에 이른바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WHO는 하지만 오미크론이 풍토병처럼 약해지는 엔데믹이 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국가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간 3일 신규 확진자는 108만 2천여 명,
신규 사망자는 1,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이는 불과 나흘 전 신규 확진자 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것으로 입원 환자 역시 4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95%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 완전한 접종을 마친 후 각각 2개월과 6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은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미 장병들의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하원이 논란 끝에 백신 패스 법안에 관한 논의를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계획대로 이달 15일을 목표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대선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엔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청년층 표심을 알아봤습니다. 2030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바짝 쫓았습니다. 먼저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2030 세대를 상대로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4%로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8.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9.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따져봤을 때도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세부적인 지지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5살 단위로 나눠보면 만 18세에서 24세는 이재명 26.1%, 안철수 23.7%였고 만 25세에서 29세는 이재명 26.8%, 안철수 23.5%였습니다. 만 30세에서 34세에서는 이재명 35.2%, 윤석열 23.2%, 만 35세에서 만 39세에서는 이재명 46.9%, 윤석열 21%를 기록했습니다. 10살 단위로 보면 18세부터 20대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3%로 22.1%를 차지한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2030 세대의 24.8%는 이재명 후보를, 14.9%는 윤석열 후보를, 22.2%는 안철수 후보를, 9.7%는 심상정 후보를 꼽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잘 실현할 후보로는 이재명 24.2%, 안철수 20%, 윤석열 12.2%, 심상정 18.2%의 순이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윤석열 후보가 48.8%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후보가 36.2%로 뒤따랐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생각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국민의힘 정권 교체, 다른 인물이나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는데 만 18세에서 29세는 다른 인물이나 정당의 정권 교체가 34%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2030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하나의 정당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표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10명 가운데 4명 넘게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받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번엔 2030 세대에게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바뀔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과반인 51.5%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이념, 실용주의 세대라는 수식어답게 41.4%는 바뀔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만 35세에서 만 39세, 64.7%는 현재 후보에게 마음을 굳혔지만 나머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는 5살 구간별로 41.7%에서 48.6%까지 후보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2030 세대의 유동성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2030 표심 쟁탈전이 중요함을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부인과 아들 등 후보의 가족 문제는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2030 세대 52.8%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43%는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층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이나 공약으로는 부동산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가 뒤를 이었고 지역 균형 발전과 남녀 평등, 외교 안보 문제 순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청년은 얼마나 될까? 76.1%는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습니다. 또 2030 세대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7%, 국민의힘이 27.9%였고 국민의당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에서 만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국 홀로서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도 결별을 결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선대위 전면 해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하루 고심을 거듭하던 윤석열 후보의 결정은 선대위 전면 해산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홀로서기 결심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역시 자연스레 해촉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도 선대위 본부장직은 물론 당 사무총장직까지 포함한 모든 거취를 윤 후보에게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총장님의 당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후보께서 결정하시겠죠. 이틀 전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원장 전원이 사퇴한다던 공지는 결국 해프닝이 아니라 윤 후보의 진심이었던 셈입니다.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사전 동의 없이 선대위 개편을 발표하고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는 발언을 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가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윤 후보 측근들도 선대위 쿠데타라며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김종인 총괄의 쿠데타 아닙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후보에게 미리 상의 없이 선대위의 전면 개편. 윤 후보의 홀로서기 분위기는 이틀 내내 감지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고 김종인 위원장은 당사 대신 개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도 퍼졌습니다. 제재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나는 그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자자.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을 선택함으로써 윤 후보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는 선대위원장 없이 초슬림 실무형 선대 본부만을 두기로 하고 막바지 인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중재 노력이 이어진 만큼
발표 직전 윤 후보가 다시 마음을 돌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당의 중진 의원들이 오늘 직접 만납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3선 이상 의원들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선대위 갈등과 개편, 당 주요 인사 사퇴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의원은 그제 중진 의원들이 가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궤적은 매우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수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당장 급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설 연휴 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도 논의해달라고 했는데 청와대 입장과는 달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벗어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제금융체제 조기 종식을 선언한 곳에서 현재의 국난인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소비 쿠폰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도 추경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추경은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양극화와 비정규직,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과 싸우지 않고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이 폭락하지 않게 관리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공공주택 매입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선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해달라고 한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등엔 말을 아꼈습니다. 정책 경쟁에 또 미래를 향한 경쟁에 빨리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기 일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드리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회장을 맡은 후원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호남을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원팀 행보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통합위원회 비전회의에 참석한 뒤 하루 동안 호남 지역을 돕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낙연 공동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전남 담양에 있는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에 들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이어 전남 곡성에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찾아 지난해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격려하고 작업장과 유통센터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네, 서울 한강공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강으로 돌진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화재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 수면 아래 반짝이는 불. 자세히 보면 앞쪽은 노란 전조등, 뒤쪽은 붉은 브레이크 등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강으로 돌진한 승용차의 모습입니다. 이곳 한강공원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쪽 수풀 쪽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이쪽에 있는 한강으로 돌진했다고 설명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금방 무트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경찰들이 담요 덮어주고
이렇게 인계에 와갖고 이제 응급차 와갖고 태워갔는데 이제 술 먹은 상태라 바로 뭐 대답도 못하고.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트럭 앞쪽이 넝마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하객동에서 2.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졸음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움직였어요. 사람도 상태 괜찮아요.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SUV 차량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경북 군위군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힌 겁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뒤 별탈 없이 차에서 나왔고 열차 승객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동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90대 여성을 비롯한 주민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후부 쪽에 이동화상하고 전신적으로 골고루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꽤 중상으로 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연기 조금씩. 전북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 14층에서도 불이 나 연기를 마신 66살 주민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무려 1,800억 원대에 이르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금이 묶인 주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을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내부 직원의 1,800억 원대 횡령 사실을 공시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규정에 따라 새해 시작부터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거래 정지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만 적어도 영업일 기준 보름, 연장될 경우 한 달 이상이나 소요됩니다. 이후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됩니다. 반대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 정지가 또다시 연장됩니다. 이번 횡령 사건을 포함한 회사 경영 전반을 심사받기 때문에 최대 2달 가까이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되면은 3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대상기한 부여를 결정합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까지 끌어모은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간 묶인 거래가 풀린다고 해도 주가 하락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주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큰 금액이 주주들한테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착잡한 기분이고.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이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고 계좌가 이미 동결돼 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막대한 횡령 사건으로 주주 2만여 명은 길게는 석 달 넘게 큰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22사단의 경계태세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22사단의 보고체계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지휘라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오늘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를 열고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자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서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데 월북자가 군사 분계선의 철책선을 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군 당국의 부실한 초동 대처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보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1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법안 취지에 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은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기 성남시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출신 관계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성남시청과 시립서현도서관 등의 은 시장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부정채용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조만간 은 시장 측과도 일정을 조율해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석탄 값이 하루 만에 8% 가까이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사들인 석탄은 모두 1억 7,800만 톤, 중국의 전체 수입 석탄의 61%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급격히 줄이면서 중국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하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在本国发电厂的煤炭需求全部得到满足之后，煤炭出口将会恢复正常，但它并未提及具体的时间。 관변 매체는 중국 내 석탄 수급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석탄 자급률이 90%나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석탄 가격은 이미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용 석탄의 선물 가격이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하자 전장 대비 한때 7.8%나 급등했습니다. 가까스로 수급을 맞춰놓은 화력발전소와 지방당국은 다시 석탄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所以最后的话，到4季的时候，我们发现好多电厂这个库存不足，最后的话导致供应紧张。 중국은 부족한 석탄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 몽골 등에서의 수입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단기간에 중국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에너지 부족 우려로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입니다. 작은 추위라는 뜻을 지녔지만 예로부터 소환은 연중 가장 추운 시기라고 하는데요. 절기에 맞게 오늘 아침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꼭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5.9도, 철원 영하 14.3도, 제천은 영하 1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4도, 대구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등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에는 5mm 안팎, 제주도에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내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수일째 수도권과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선대위 전면 해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역시 해촉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YTN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30 세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얼마든지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정부는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4차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2달여 앞두고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앞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33.4%로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8.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9.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5%로 나타났습니다. 10살 단위로 나누면 18세부터 20대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3%로 22.1%를 차지한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네, 이번 YTN 여론조사에서는 청년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5%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41.4%는 바뀔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30 세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이나 공약으로는 33.4%가 부동산을 선택했고 일자리가 19.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과 남녀 평등, 외교 안보 문제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 결과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62.7%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33%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여론과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그리고 다른 인물이나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해서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24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29.3%,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26.8%, 다른 인물과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28.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 18세에서 29세까지는 다른 인물이나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34%로 가장 높았고 만 35세에서 39세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41.9%로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기록했습니다. 2030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31.7%가 민주당을 선택했고 국민의힘이 27.9%, 국민의당 9.4%, 정의당 5.4%, 열린민주당 2.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가상 번호를 이용해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를 전면 해산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홀로서기 결심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11시 당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전면 해산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대위가 해산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자연스럽게 해촉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선대위원장 없이 초슬림 실무형 선대본부만 두기로 결정하고 막바지 인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내홍 상황에 대해서 빨리 수습돼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사에서 열린 후원의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경쟁하는 다른 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말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신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서 단일화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식산업센터 특강을 마치고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미래 담론을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도 자신이 정권교체 주역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까지 하루 확진자가 사흘째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하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하려면 조금 더 확실한 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24명으로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102명 줄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35일 만입니다. 주말 효과가 이어진 데다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2명 주는 등 감소세를 보이며 15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차 접종률 증가로 고령층 발생 비율이 감소하여 향후 위중증 발생이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한때 35%에서 16.6%까지 크게 줄면서 3차 접종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일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한때 1,000명에 가까웠던 코로나19 수도권 병상 대기자도 6일 연속 1명도 없을 정도로 병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각종 의료 대응 지표가 호전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하려면 감소세가 더 확실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세가 더 가속화돼야 되고 확실하게 유행 규모를 줄여놓아야 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재개를 앞당기려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의 속도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빠른 확산 속도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한 2, 3주면은 분명히 우세종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2월 중에는 아마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 오미크론 변이주가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워낙 전파가 잘 돼 최근 주춤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말엔 방역의 고비가 될 수 있는 설 연휴도 찾아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3차 접종률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화 사망에 이를 확률이 80.3%로 낮아집니다. 또 3차 접종을 맞으면 그 확률이 93.6%로 낮아집니다. 미국에서 12살부터 추가 접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 방역 상황과 해외 연구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6살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추가 접종 연령을 낮추는 건 5살부터 11살까지에 대한 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증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와 신속 항원 검사 활용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인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환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 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닷새 뒤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 패스가 시행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혼밥을 사실상 강제당하는 상황에서 혼자 장 보는 것도 못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이 포장 주문을 하자 주인이 대뜸 전복 한 마리를 더 얹어줍니다. 제가 전복 한 마리 더 넣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판촉 행사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가게에서 식사 못하는 손님을 응원하는 차원입니다. 미접종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항암 치료도 굉장히 독하고요. 약들을 많이 먹고 계셔서 백신이라는 위험까지 부담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거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시지 마세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한 카페에선 백신 미접종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로 미접종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정부를 애둘러 비판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위축되고 그런 차별과 냉대의 시선에 우리 그럴 필요 없다. 당당하게 다녀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요. 지난달 18일부터 재개된 거리두기로 백신 미접종자는 이른바 혼밥만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 참여는 아예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10일부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혼자 장도 못 보게 됩니다.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같은 사정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가 과도하게 활동을 제약한다는 겁니다. 임산부로서 백신 접종하는 것 자체로도 아직은 불안감이 되게 큰데 음식점에서는 혼자 밥 먹기가 가능하다는데 혼자 장 보는 건 왜 안 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크죠. 불가피하게 못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원래는 포장이나 1인 식사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접근을 못하게 해요. 반면 이 같은 방역 패스 강화가 외려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는 방안이란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거리두기 재개 직전 하루 평균 5천 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 수는 현재 3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패스 강화로 감염 확산 추세가 눈에 띄게 꺾이긴 했지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 또한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첫 확진 이후 한 달 만에 95%로 올라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휩쓸면서 하루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95.4%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휩쓸면서 하루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3일 기준 하루 확진자를 108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만에 100만 명 이상 신규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접종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감염자 확산은 미접종자의 대유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have in hand all the vaccines we need to get every American fully vaccinated, including the booster shot. So there's no excuse
No excuse for anyone being unvaccinated. This continues to be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또 화이자가 승인받은 먹는 알약 2천만 명분도 준비돼 있다며 백신 접종자는 지난해와 달리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오히려 안전하다며 학교 문을 열겠다는 의지도 다시 밝혔습니다. Look, we have no reason to think at this point that Omicron is worse for children than previous variants. We know that our kids can be safe when in school, by the way. That's why I believe schools should remain open. 하지만 조지아, 오하이오, 뉴저지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방학 이후 개학을 온라인으로 여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월 만에 입원 환자도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뉴욕과 메릴랜드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 압박이 가중되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용 선대위 부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 측근으로선 두 번째인데 앞서 통화 사실이 알려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경우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당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전날을 포함해 6차례 정도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건데 통화 기록 조회가 안 되는 영상통화 앱을 쓴 흔적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 2009년 무렵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엔 성남시 의원을 지냈고 이후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던 이재명 후보의 측근입니다. 김 부본부장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혹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자료 유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2달 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통화 논란이 불거졌을 땐 YTN 기자에게 자신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제와 통화한 게 당연하다고 말을 바꾼 이유를 물었더니 그땐 압수수색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말 맞추기 오해를 피하려고 일부러 거짓 해명을 했다는 건데 왜 영상통화 방식을 썼느냐는 질문에는 녹음 방지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김 부본부장 주장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고 임의로 증거 기록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통화 사실이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부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있는데 다음 달이면 7년인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통화 기록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로비 수사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현직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장준희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통화 수신 발신 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회 사실을 알게 된 장 부장검사가 문의하자 공수처 측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회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과 점검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1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경제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자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걸 강행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보고책의 허점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걸로 드러나면 주의부의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민간인 출신 탈북자에게 잇따라 뚫린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최전방 철책. 처음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경고가 울리고 CCTV에 팝업 창이 떴는데도 초동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은 대규모 인력을 급파해 월북 경로와 경계 태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월북자가 지난 2020년 11월 우리 측으로 귀순할 때는 철책이 연결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광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광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열 결과에서 보고 체계의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지휘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월북 직후 북측 지역에서 4명이 포착된 걸 놓고 영접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의 연령상 장비 특성상 신원이라든지 활동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가 좀 제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북 이후 북한군도 대대장급 지휘관과 간부들이 비무장지대 초소들을 방문해 철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월북 사건과 관련해 오늘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치과 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젊은 간호사가 퇴임을 호소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개선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병원 내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치과입니다. 최근 이 병원 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마취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원장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수술은 제일 먼저 마취야. 특정 간호사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여러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안을 불편하게 아무 말도 치과까지도 않고 스크린한다고 스크린만 타고 차 앉아 있는 저런 애 갖다 신안을 붙여가지고. 평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시도 빈번했다는 게 직원들 주장입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물 떠와라, 휴대폰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기도 일쑤인데요. 인권이 짓밟히는 느낌이고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원장은 폭언과 욕설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적인 지시는 없었고 어려운 수술을 반복하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케이스들이 전부 다 고난이도여서 1mm가 잘못되면 신경이 마비되고 심한 경우는 산소호흡이 좀 진짜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죽은 사람은 없지만 너무나 그 업무 자체가 가중한 업무를 매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건 맞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걸 고치려고. 이처럼 폭언, 폭력 등 하급자를 향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가 태움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도 병원 내 뿌리 깊은 관행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의료노조가 의료 노동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1년 동안 따돌림이나 감시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가 의사나 상급자 등 병원 내 구성원인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당연시하는 의료계 일부의 인식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 생명을 다룬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노조는 간호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맡아야 하는 과도한 노동 환경을 본질적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한 명이 실수를 하거나 일을 놓치거나 하면 이게 다 같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간호사 인력을 더 충원을 해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9월 정부와 논의를 통해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급병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합의에서 빠졌고 의료 인력 충원도 2023년까지 적정 수준을 논의해 나가기로 해 근무 여건이 개선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병원 내 뿌리내린 관행을 바꾸려면 의료계 구성원 스스로 욕설과 폭언 등을 괴롭힘으로 보고 금기시하는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국적 기업이 참가업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CES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전시회장 내부는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시장 가장 좋은 자리에 널찍하게 털을 잡고 대형 마이크로 LED TV부터 개인 맞춤형 가전까지 첨단 제품들을 배치했습니다. LG는 코로나 시대 QR코드를 활용한 신개념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97인치 초대형 OLED TV를 실물 없이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 6곳을 모아 합동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지인들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I think Korean companies are a great partner for CES and the organization. They have a very large presence here. About 1/4 of the booths here are Korean, and it's exciting to see what they're bringing to the show. 또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1 펜 에디션 5G를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존 최고급 모델인 갤럭시 S21의 주요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과 사양은 다소 낮춘 고급형 모델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CES는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져서 전시 기간도 나흘에서 사흘로 단축됐습니다. 참가 기업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200개로 집계됐습니다.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50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참여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이 한국 국적이란 얘기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이 절기에 걸맞게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서울과 동쪽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6도, 대구는 영하 5.2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4도, 대전과 광주도 4도, 대구는 6도, 울산은 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위는 금요일부터는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디자인은 하나님과 아주
대응 체계 최소한의 비전과 가치는 공유를 해야 국민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이 사람은 이 정부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아마 인식을 했을 텐데 언론에서 다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응답을 하겠다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일절 문의합니다. 유권자들의 검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학습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 패스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 셈인데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학원 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법원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대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도 상당수 있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던 방역 패스는 고난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현직 의사 등 1000여 명은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놓은 상태로 이번 주 금요일 1차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정부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에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고 여부는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8주간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특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뿐 아니라 위중증, 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크게 높습니다. 의료계는 중증 치료 여력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진료에 할애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저희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존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는 단순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재차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예외 인정 범위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논란이 많은 정부의 백신 패스 법안에 관한 논의를 일단 중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밤늦게까지 백신 패스 법안에 관해서 치열한 논의를 벌이다가 자정에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과 영화관,
헬스장, 박물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40명이 집단으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한 데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종교시설입니다. 기저질환 문제로 병원을 찾았던 신도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이어진 전수검사에서 3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이들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했고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방역 소독을 마친 시설 내에 격리된 채 재택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폐쇄된 이곳 시설 입구에는 해열제, 소독제, 체온계 등이 담긴 건강관리 세트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폐쇄적인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충남 천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 집단 유행의 취약 시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마을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을 선제 검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89명으로 전날 같은 때보다 930명 많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9시 집계치보단 1,082명이 적고 2주 전보단 2,700여 명이 적은 겁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4,0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각 3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108만 2천여 명, 신규 사망자는 1,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수치는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나흘 전 신규 확진자 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거라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 각국을 강타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오미크론의 증상이 이전 변이보다 가볍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독일 작센 아날트주의 마그데부르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병이나 폭죽을 던지다가 연행됩니다. 구동독 지역과 바이에른주 등 독일 전역에서 4만여 명이 이처럼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주일 새 3배나 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프랑스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Oui, le variant Omicron est un nouveau variant. Oui, il circule très vite. Oui, il impose des réactions nouvelles et des décisions nouvelles. Aujourd'hui, Santé publique France risque d'annoncer pas loin de 300 000 contaminations sur 24 heures.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11,000여 명을 넘어선 스웨덴은 칼 구스타브 국왕부부가 확진됐습니다. 3차 접종까지 했지만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의 변이에 비해선 증세가 가볍다는 겁니다.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tudies pointing out that Omicron is infecting the upper part of the body, unlike other ones, the lung, who has been causing severe pneumonia. It can be a good news, but we really require more studies to prove that. WHO는 이 결과 일부 지역은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데 사망자 수는 이전만큼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사이에 이른바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WHO는 하지만 오미크론이 풍토병처럼 약해지는 엔데믹이 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국가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서 백신에 더 잘 견디고 전염성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오미크론을 능가할 것이란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는 프랑스 남부에서 지난해 11월 중순 채취한 샘플에서 나왔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아프리카 카메룬에 다녀온 사람에게서 채취한 것입니다. 모두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은 돌연변이로 인해 백신에 더 잘 견디고 전염력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도 돌연변이를 50개 이상 지니고 있습니다. 새 변이를 처음 발견한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이번 변이도 진원이 아프리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통적으로 민주 콩고에서 지난해 9월 발견된 변이와 가깝다는 겁니다. 새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 지역에서 1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프랑스 밖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고 급속한 확산 정황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변이가 오미크론을 능가할 것이란 징후는 없다면서 동료 평가를 비롯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고 변이 확산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는 백신 접종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 또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로 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 수가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현지 시각 4일 공개한 지난해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퇴직자 수는 453만 명, 퇴직률은 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전월보다 8.9% 급증한 11월 퇴직자 수는 같은 해 9월 436만 명을 넘어 지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고 퇴직률은 역대 최고 타이 기록입니다.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 건수가 훨씬 많아 직장을 옮기기 쉬워지면서 이른바 대량 퇴직으로 불리는 현상이 심화한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20대)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층의 표심을 알아봤습니다. 2030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바짝 쫓았습니다. 먼저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2030 세대를 상대로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4%로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8.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9.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따져봤을 때도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세부적인 지지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5살 단위로 나눠보면 만 18세에서 24세는 이재명 26.1%, 안철수 23.7%였고 만 25세에서 29세는 이재명 26.8%, 안철수 23.5%였습니다. 만 30세에서 34세에서는 이재명 35.2%, 윤석열 23.2%, 만 35세에서 만 39세에서는 이재명 46.9%, 윤석열 21%를 기록했습니다. 10살 단위로 보면 18세부터 20대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고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3%로 22.1%를 차지한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2030 세대의 24.8%는 이재명 후보를, 14.9%는 윤석열 후보를,
22.2%는 안철수 후보를, 9.7%는 심상정 후보를 꼽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잘 실현할 후보로는 이재명 24.2%, 안철수 20%, 윤석열 12.2%, 심상정 18.2%의 순이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윤석열 후보가 48.8%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후보가 36.2%로 뒤따랐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생각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국민의힘 정권 교체, 다른 인물이나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는데 만 18세에서 29세는 다른 인물이나 정당의 정권 교체가 34%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2030 세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찍을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10명 가운데 4명 넘게 나왔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받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아영 기자입니다. 이번엔 2030 세대에게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바뀔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과반인 51.5%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이념, 실용주의 세대라는 수식어답게 41.4%는 바뀔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만 35세에서 만 39세, 64.7%는 현재 후보에게 마음을 굳혔지만 나머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는 5살 구간별로 41.7%에서 48.6%까지 후보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2030 세대의 유동성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2030 표심 쟁탈전이 중요함을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부인과 아들 등 후보의 가족 문제는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2030 세대 52.8%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43%는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층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이나 공약으로는 부동산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가 뒤를 이었고 지역 균형 발전과 남녀 평등, 외교 안보 문제 순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청년은 얼마나 될까? 76.1%는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습니다. 또 2030 세대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7%, 국민의힘이 27.9%였고 국민의당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에서 만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해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한강공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강으로 돌진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과 완주에서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 수면 아래 반짝이는 불. 자세히 보면 앞쪽은 노란 전조등, 뒤쪽은 붉은 브레이크 등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강으로 돌진한 승용차의 모습입니다. 이곳 한강공원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쪽 수풀 쪽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이쪽에 있는 한강으로 돌진했다고 설명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금방 무트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경찰들이 담요 덮어주고 이렇게 인계에 와갖고 이제 응급차 와갖고 태워갔는데 이제 술 먹은 상태라 바로 대답도 못하고.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트럭 앞쪽이 넝마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하객동에서 2.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졸음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없고요. 사람도 상태 괜찮아요.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SUV 차량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경북 군위군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힌 겁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뒤 별탈 없이 차에서 나왔고 열차 승객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연수동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90대 여성을 비롯한 주민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후부 쪽에 이동하동하고 전신적으로 골고루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꽤 중상으로 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연기 조금씩. 전북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 14층에서도 불이 나 연기를 마신 66살 주민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현직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장준희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통화 수신 발신 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회 사실을 알게 된 장 부장검사가 문의하자 공수처 측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회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로 공소장 유출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졌는데 공수처가 참고인의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받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새해 첫날 서울 강남의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2인조 금고털이가 침입해 11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 모습이 찍혔는데 경찰은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녀 2명이 걸어갑니다. 여성은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침입해 금고를 턴 거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입니다. 금고 안에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용도로 쓰려던 현금 11억여 원이 5만 원권 뭉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날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고가 털린 사무실 입구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용의자들은 이 문을 통해서 침입했는데 특이하게도 잠금 장치가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용의자들이 턴 금고 역시 부서진 흔적 없이 멀쩡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잠금 장치를 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이라든지 금고 파손된 흔적은 없어요. 동선 추적 플러스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죠. 경찰은 용의자들이 전현직 직원이거나 직원의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홍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요한 뉴스 몇 개 보이더라고요. 먼저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한다는 소식 되게 많이 실었던데 선대위 개편 내용이 좀 큰 틀에서는 나온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에서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모습이고요. 예. 이 내용을 실은 기사들의 표현을 보면 갈라선다, 결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를 전망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중앙일보 제목을 보면 권성동도 사퇴할 듯 윤석열 측 김종인, 이준석 책임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윤 후보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라고 표현된 한 인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네. 이번 위기의 책임은 첫 번째가 윤석열 후보, 두 번째가 김종인 위원장, 세 번째가 이준석 대표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의 인터뷰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내통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를 전해드리면 윤 후보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도 선대위와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윤석열 후보가 직할하는 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유력하다고 썼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권성동 의원의 사퇴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도 압박을 받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오전 중에 발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예. 내용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거취 역시 오늘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법원이 청소년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었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건데요.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신문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한국일보를 보면 네. 앞으로 식당이나 대형마트 같은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는데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반박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네. 12세 이상 미접종자 감염률과 돌파 감염 비율이 각각 0.15%와 0.07%인데 법원이 이를 0.0015%와 0.0007%로 잘못 계산해서 판단에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박하고 미접종자의 있습니다. 감염률과 돌파 감염 비율을 낮게 봤다는 거죠, 더. 그렇죠. 예. 예. 반면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결정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고요. 여러 분야에서 이 결정을 바라보는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고요. 자영업자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는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법원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이재갑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방역 정책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복지부가 지금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고 또 금요일에 관련 재판이 다른 게 있으니까 예. 그것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월북 사건 소식인데 이 사건 초기에 군 당국이 좀 잘못 판단한 게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이걸 시간대별로 잘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경계 실패와 오판 상황을 정리한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글씨가 좀 크진 않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입니다. 월북자가 철책 인근에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여러 차례 촬영이 됐는데 부대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예. 이후에 감시 센서가 작동해서 출동을 한 경우에도 현장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를 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9시 20분 비무장지대에서 감시 장비로 월북자를 포착했는데 예. 해당 부대는 이 사람을 월북자가 아니라 예. 귀순자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북에서 넘어오는 사람으로 판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귀순자라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귀순자 검거 작전까지 준비를 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월북자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반응이 따로 전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위장 귀순 아니냐, 난파 공작원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오늘 아마 국방부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도 북한 관련 소식인데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이호남이라는 인물이요. 영화 공작에 나왔던 북한 인물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데요. 예.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예. 2005년에는 삼성전자 남북 합작 광고에도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 이호남이 최근에 일본 기업을 통해서 외화 벌이 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그 소식을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한 무역회사가 리비아와 러시아 등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입해서 제3국에 판매해 왔는데 네. 이때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를 이호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일본에서는 북한이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일본의 기업을 이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형태의 북한의 외화 벌이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고 오늘 또 다음에 볼 기사는 어떤 겁니까? 다음은 경향신문의 한 평면도가 있어서 좀 예. 눈에 띄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에 실린 제목을 보면 거주의 최소 조건 7제곱미터 더하기 창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앵커님은 지옥고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예. 예. 지옥고가 한 글자씩 딴 건데요. 예. 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악한 거주 환경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고시원에 대한 최소 면적 기준이 생겼다는 내용 경향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서울에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고시원에 대해서 개별 방 면적을 전용 7제곱미터,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방마다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7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사실 2평 조금 넘는 그쵸. 수준이거든요.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최근에 조사를 보면 현재 서울의 고시원 절반 이상이 7제곱미터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절반 이상이 창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7월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최소 조건이 갖추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안 좋은 조건에서 그나마 좀 좋게 개선이 되는 거군요. 다음 증시 기사 볼 텐데 이게 어제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기준이죠. 애플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맞습니다. 뭐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3조 달러를 잠깐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신문이 애플의 시총 3조 달러의 가치를 여러 가지와 비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우선 시총 3조 달러의 돌파는 애플이 세계 최초고요. 우리나라 1위인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823개 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1.6배 많은 수준입니다. 다 합친 것보다도 1.6배 큰 수준이고요. 이 신문은 또 국가별 GDP 규모랑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 3조 달러 보면요. 세계 4위 독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이 3조 846억 달러로 나와 있죠. 4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2위에 위치해 있는데 1조 6,37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1.8배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요. 왼쪽에 나오고 있는 그래프는 애플이 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우상향했던 주가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애플카 같은 신제품이 나오면 이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동계올림픽 소식이죠. 오늘로 그렇습니다. 딱 30일 남은 거죠. 딱 D-30이 됐고요. 동아일보에서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베이징에서 치르게 되면 베이징은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된다고 했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 지금 좀 어둡게 표시가 돼 있는데 자금성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중심부 경기장을 소개하면서 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옌칭구와 장차커우 씨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석 선수,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메달 한두 개 정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 깜짝 스타가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 함께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국 거주자 중 방역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경기 관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또 다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최선을 좀 다해주길 바랍니다. 2월 경기 결과도 주목이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800억 원대에 이르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을 쫓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내부 직원의 1,800억 원대 횡령 사실을 공시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규정에 따라 새해 시작부터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거래 정지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만 적어도 영업일 기준 보름, 연장될 경우 한 달 이상이나 소요됩니다. 이후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됩니다. 반대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 정지가 또다시 연장됩니다. 이번 횡령 사건을 포함한 회사 경영 전반을 심사받기 때문에 최대 2달 가까이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되면은 3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대선 기간 부여를 결정합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여유 자금이 아닌 대출까지 끌어모은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간 묶인 거래가 풀린다고 해도 주가 하락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주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큰 금액이 주주들한테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착잡한 기분이고.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이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고 계좌가 이미 동결돼 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막대한 횡령 사건으로 주주 2만여 명은 길게는 석 달 넘게 큰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교장 갑질 의혹으로 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전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는 교장과 교감도 포함됐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금발 여자들의 가슴을 몰래 들여다보며 탐구를 수행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해 못할 이유를 대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장이 한 행동과 발언이라며 경찰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남의 가슴을 몰래 훔쳐본다든가 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도 되나 좀 싶을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발로 이제 차면서 되게 약간 인격적인 모독을 했거든요. 벌 세우는 걸 소방하다 보니까 그 시간 거의 40분 정도를 거의. 이 학교 고3 학생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달 3일. 가해자로 지목된 건 교장과 교감이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0건 가까운 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조사 대상을 전교생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건데 3학년 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한 지자체는 교장과 교감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교생 상대 설문조사에서는 교장이 잘못된 수행평가 점수에 사인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내용도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거의 3주 내내 사과를 막 거절하시고 하면서 좀 욕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때 막 반성문도 써서 편지도 드렸는데 그것도 거절하시면서 3학년 때는 추천서도 안 써준다고 통지를 해서 해당 학교 교장은 지난해 교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져 대전시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던 상황. 교장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 측은 교장과 교감 등의 행위에 문제는 있지만 학교 운영을 흔드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교육청은 교직원 갑질 의혹에 대한 1차 감사 결과를 곧 학교법인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네, 경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반대 여론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CNBC 방송이 현지 시간 4일 공개한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6%로 취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72%는 물가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책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26%나 기업 23%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연중 가장 춥다는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모자나 그리고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 챙기셔서 체온 조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그리고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6.2도, 철원 영하 14.9도, 제천은 영하 1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4도, 대구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최고 30mm의 비가,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남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 내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수일째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